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이재익입니다. 저는 이 과목만 무려 27년간을 강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수험생들이 단연간 강의를 했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어느 파트가 약할 것이다, 또 어디가 중요하다, 이런 것은 제가 대충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강의를 쭉 듣고 따라오신다면 좋은 점수를 기대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과목 하나씩 하나씩 어떻게 편제되어 있으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런 거, 또 출제 문항은 어느 정도 출제가 되는가, 간단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과목은 이제 출제 문항에 지금 현재 40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40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4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제 우리 과목은 크게 세 파트로 구성됐습니다. 첫 번째가 공인중개사 법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개 실무, 이렇게 크게 세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책 제목은 공인중개사 법령하고 실무, 이렇게만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몇 년 전에 이게 추가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한 28문제 나와요. 일반적으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서 뭐 27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뭐 30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28문제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한 5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물론 여기서도 이제 뭐 6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4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평균 잡아서 5문제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개 실무 파트에서 7문제 정도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이 공인중개사 법령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 법령만 다 맞은다 해도 70점은 확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법률 여기까지 하면 이제 80점 정도 확보가 되고, 나머지 이렇게 하면 100점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전체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이제 9, 10월 되면은 전략도 세우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어차피 이제 이 시험은 평균 60점, 그러니까 60점 이상이 합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략도 세우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과목이 이 공인중개사 법령 실무 파트가 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점수 빼기가 상대적으로 좀 좋아요. 그렇죠.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공부도 안 해놓고 점수 나오기를 기대하시는 분이 간혹 가다 있거든요. 그건 아니고요. 공부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많이 뺄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 통계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개사 법령하고 실무에서는 여러분들 60점 목표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좀 항상 강조를 하거든요. 우리 수강생들에게 이건 80점을 목표로 해야 된다. 그래야지 혹시 실수를 하더라도, 다른 과목에서 실수하더라도 좀 보태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평균 60점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차분하게 쭉 따라와 주시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법 하나씩 하나씩 분석 들어가 볼게요. 자, 1편 공인중개사 법령, 2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3편 중개 실무. 아까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법령부터 들어갈 건데, 이 파트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출제 빈도가 비중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칙부터 들어갈 건데, 자, 우리 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것부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은 일단 여러분들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이 공인중개사 법령의 구성 그랬죠. 이것은 가장 기본이고 우리가 공부하는데 기초가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이 자체가 시험 나온다 안 나오기 거의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알아야지만이 공부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법이 돼 있어요. 이 법이 법률입니다. 예, 법이 법률이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이 시행령 이꼬르 대통령령이라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시행령, 즉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을 달리 표현해서 대통령령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국토교통부령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 법령은 이 법하고 그 다음에 시행령하고 그 다음에 시행규칙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 법령은 법하고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 개념부터 잡고 들어가야 돼요. 쉽게 말해서 이제 법하고 법령 개념은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법에서 기본적인 우리 중개 관련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행령에서는 이 법에서 위임된 사항하고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어요. 법에서 위임된 사항하고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행 규칙은 이 셋 중에서 가장 하위 법률이거든요. 그래서 법하고 시행령에서 위임받은 사항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법령은 공인중개사 법하고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이게 법령입니다. 그걸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시행령이 대통령령이다. 시행규칙이 국토교통부령이다. 이것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그럼 이제 시행령에는 주로 어떤 거 규정이 되어 있느냐? 뭐 수없이 많아요.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중개를 하려면 그냥 한 게 아니라 그 등록을 하고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등록을 배울 건데 이 등록 기준이 뭐냐 뭐 이런 것들을 다 시행령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개 대상물 범위 이것도 이제 좀 이따 배울 건데 중개 대상물 범위 중에서 뭐 임목하고 이 광업재단이 있거든요. 광업재단하고 이 공장재단 이 세 가지는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 형성 이것은 법에가 규정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뭐 모든 게 다 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 아니고 우리가 중개 대상물 중에서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 형성물은 법에가 규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이 시행령에가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규율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알아두시고 되고 그다음에 시행 규칙은 이제 셋 중에서 가장 하위 법률이거든요. 그래서 시행 규칙을 달리 표현해서 국토교통부령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뭐 서류랄지 첨부 서류랄지 이런 것도 시행 규칙에 많이 들어 있고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법정 서식. 우리 중개사법을 공부하다 보면 법에 정한 서식들이 있어요. 이 서식들은 이유 불문하고 다 시행 규칙에 들어 있습니다. 법정 서식. 법정 서식은 다 시행 규칙에 들어 있어요. 그죠? 법에 정한 서식은 다 시행 규칙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울 건데 일반 중개 계약서랄지 뭐 전속 중개 계약서랄지 확인 설명서랄지 이런 각종 법에 정한 서식들이 나와 있거든요. 이런 각종 서식들은 전부 다 시행 규칙에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법에 정한 시행 규칙에 들어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법령 그러면 법하고 시행령, 시행규칙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이걸 알아두시게 됐고요. 우리가 이제 시험 범위는 이게 다 들어가요. 이제 법도 시험 범위에 들어가고 시행령도 들어가고 시행규칙도 들어가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 다 시험범위에 들어간 것뿐만 아니고 이제 이게 필요에 따라서 이제 그 단원별로 이렇게 판례들이 있어요. 우리 이제 민법적으로는 판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우리 과목도 이제 판례들이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단원별로 판례가 몇 개씩 나와요. 그런 판례 관련 사항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야지 이제 공부가 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차피 진도 나가면서 뭐 기본적인 판례는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고 쭉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법은 이렇게 법령은 구성되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할 것이 우리 법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법이냐 이걸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공인중개사법. 자, 우리가 배운 것이 이제 공인중개사법이잖아요. 이건 어떤 성격을 가진 법이냐? 부동산 중개업에 관해서는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기본법, 일반법. 그러니까 중개 관련해서는 이게 중개 우리가 이제 우리가 개공들이 우리가 이제 그 중개업소 사장을 개업공인중개사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걸 줄여서 이제 개공이를 할 건데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잖아요. 물건 소개해준 걸 중개라고 그러죠. 자, 이런 거 관련해서는 자, 어디서 중개업을 하든 관계없어요. 뭐 서울에서 하든 지방에서 하든 관계없고요. 뭐 남자가 하든 여자가 하든 관계없고. 자, 누구나 이 중개 관련해서는 우리 공인중개사법을 적용을 받게 돼 있어요. 중개업에 종사하신 분들이지 중개 관련 분야에 대해서. 그래서 이 중개 관련해서 가장 기본법이다. 기본적인 법이다. 기본법.
중개업에 종사하시는 분 누구나 적용된다 해서 일반법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개 관련해서는 기본법이자 일반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법하고 특별법 이 규정은 상대적 개념이거든요. 상대적 개념이어서 민법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공인중개사법이 민법이나 상법하고 비교해서는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자, 간단하게 생각하면 특별법이라는 것은 특정 지역이랄지 특정 사람이랄지 특정 사항에 대해서 적용되는 법을 말하고요. 일반법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법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민법하고 한번 간단히 비교해 볼게요. 민법은 개인 누구나 적용돼요. 일반인 누구나. 이게 범위 상당히 광범위하죠.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업에 종사하신 분들에게 주로 적용됩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민법하고 비교를 하면 중개 분야에 적용되고 있잖아요. 한정된 분야. 그리고 중개업에 종사하신 분들이 주로 적용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민법에 비해서는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개 관련해서는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일반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민법하고 상법하고 비교해서는 우리 공인중개사법이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일반법이나 특별법 왜 구별하고 있어요? 이 특별법 우선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자, 민법 규정하고 우리 공인중개사법 규정이 서로 저촉되는 법 규정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우리 공인중개사법을 먼저 적용을 해요. 특별법 우선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민법에서 쌍방대리를 못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 중개사법에서도 쌍방대리를 못하게 돼 있어. 서로가 못하게 돼 있죠. 근데 민법에서는 본인이 허락이 있으면 쌍방대리가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본인은 허락이 있어도 쌍방대리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서로 민법하고 우리 공인중개사법 법 규정이 서로 저촉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우리 공인중개사법이 먼저 적용됩니다. 그리고 우리 중개사법에 규정이 없으면 보충적으로 민법이나 상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개 분야에는 민법이나 상법 우선하여 적용한다. 그래서 민법하고 상법에 대해서는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분류할 때는 이 공법하고 사법의 중간법이다. 공법하고 사법의 중간법 또는 혼합법 또는 사회법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법이라는 것은 주로 국가하고 개인 간의 관계를 다루는 거고 사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다루는 거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이제 우리 법은 이 공법도 아니고 사법도 아닌 중간 형태 법이다. 그래서 중간법. 이 중간법을 달리 표현해서 혼합법. 혼합법을 달리 표현해서 사회법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공법적 요소가 뭐가 있느냐? 이제 예를 들면 공법적 요소하고 이 사법적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 공법적 요소가 이제 지도 감독이라 할지 이제 우리가 나중에 배워요. 우리 법에서 지도 감독 파트가 있거든요. 그리고 벌칙.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 감옥에서 보수를 많이 못 받게 돼 있잖아요. 보수를 많이 받게 되면은 이제 그 징역 벌금형이 들어가요. 1년 이하죠. 1천만 벌금. 이런 벌칙 규정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국가에서 통제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공법적 요소가 되는 거예요. 공법적 요소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중개계약이랄지 손해배상 책임 규정 이런 것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이걸 사법적 요소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법은 공법적 요소하고 사법적 요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중간법, 중간법을 달리 표현해서 사회법, 사회법을 달리 표현해서 혼합법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엇의 중간이냐? 공법하고 사법의 중간이다.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국내 중개 대상으로 적용된 국내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법을 분류할 때는 국내법하고 국제법 이렇게도 분류가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국내법.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거 이 공인중개사법이거든요. 이 법이 미국이나 영국인에서 적용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만 효력이 발생하고 외국에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만 효력이 미친다. 그래서 국내법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주의할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애국인들 있잖아요. 애국인. 그분은 이 법을 적용받아요.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는 효력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공부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그죠? 영토 내에서 이렇게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국내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법의 법적 성격을 공부를 했어요. 중개와 관련해서는 일반법, 민법하고 상법하고 비교하면 특별법, 자, 공법하고 사법의 중간 형태법이다. 중간법 또는 사회법, 혼합법, 그리고 국내법이나 국제법이나 했을 때 국내법에 들어간다. 이렇게 공부를 간단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할 것이 우리 공인중개사법 제정 목적으로 들어갑니다. 이 제정 목적도 이 세 가지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됐어요. 근데 막상 이 세 문구, 이걸 가지고 출제해도 수험생들이 많이 틀려요.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들 시험 보면 알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공부할 것도 없지만 막상 문제 내놓으면 거의 반 이상 틀려 나가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뭐 정확하게 알고 있고 정확하게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그걸 안 해놓고 대충 해놓으니까 못 잡아내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제정 목적이 뭐냐? 공인중개사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한다. 이게 첫 번째 제정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한다. 자, 이 중개업, 이게 이제 동그라미 쳐야 돼요.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한 것이 두 번째 제정 목적인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것이 이제 시험에 이 중개를 딱 빼버리고 부동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한다. 이렇게 출제가 될 수도 있어요. 부동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한다. 자, 이렇게 출제가 되면 이 지문은 틀린 겁니다. 자, 왜 틀리겠어요? 여기서 부동산업이 아니라 부동산 무슨 업이라고 했습니까? 중개업이라고 했어요. 중개업. 그래서 이제 부동산업하고 부동산 중개업 개념 자체가 달라요. 중개는 속에 알 써내 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한다 그러면 또 좋다고 찍고 나오신 분이 있어요. 비슷하잖아요.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 이렇게 지문 들어가면 틀려버려요. 그래서 중개입니다. 중개. 우리가 이제 좀 이따 중개를 배울 거예요. 중개가 뭘까? 이런 걸 배울 건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한 것이 우리 공인중개사법 제정 목적이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근극 목적이죠. 이것이 이제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국민경제 이바지입니다. 이것이 이제 근극 목적입니다. 근극 목적. 이제 근극 목적.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법 제정 목적은 세 가지. 자, 공인중개사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한다. 이거 하나.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 둘. 국민경제 이바지. 그죠? 자, 이건데 또 뭐 근극 목적이 국민의 재산권 보호다. 딱 이러는 것도 또 좋다고 맞다고 찍고 나오신 분이 간혹가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막상 또 출제를 내놓으면 많이 틀리더라.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정확하게 공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법 어떤 목적으로 제정됐는가 한번 봤고요.